B&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 너댓 시간에 걸쳐서 조금 여유 있게 그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수면의 힘에서 이제 잠의 힘 그리고 이제 꿈의 힘 이렇게 해갔고요. 잠을 잘 자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 잠에는 꿈도 포함해서 꿈을 잘 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잠의 진심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앞서서 수면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불면증을 겪는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난 시간에 이제 수면 습관의 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이제 수면 약물에 대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인의 수면 부족 또는 불면증 또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낮에 활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하고요. 또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또 낮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은 잠을 못 잘 때, 그다음에 낮에 활동이 부족해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수면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잠의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꿈의 힘 이런 거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면의 어떤 수면 습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수면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질문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미처 다 소화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질문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질문 있으신 거를 많이 소화하는 쪽,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부분, 그거는 이제 수면 약물뿐만 아니라 수면 습관에 대한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면 약물과 수면 품질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수면이 사이클을 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칸 정도가 있죠. 요게 이제 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5번 정도의 사이클을 겪는데요. 맨 위에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렘 수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벼운 슬립, 라이트 슬립이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3, 4단계의 수면을 통틀어서 이제 딥슬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두 번째 수면 사이클에서는 이 빨간색 원에서 보이듯이 이 딥슬립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뒤쪽 사이클, 요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이 3, 4단계에 해당되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요 부분 두 번째 칸이 렘 수면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렘 수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은 전체 수면 시간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면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볼 때 전반부에는 깊은 수면, 요거를 이제 뇌파 파형으로 보면은 서파 수면, 뇌파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파 수면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파 수면이 깊은 수면과 거의 동의어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반부에 많고, 그 다음에 꿈을 꾸게 되는 렘 수면은 후반부에 많다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면의 양과 질 이렇게 따질 때 양이라는 건 사실은 일정 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이제 공감대를 이루는 수면 시간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한 수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현대 오지에 사는 원시 부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략 뭐 7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이 잠을 줄이고 줄였기 때문에 7시간 정도는 최소한 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면의 품질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품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부분요. 이 서파 수면이 전반부에 충분히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렘 수면이 충분히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수면의 질이 담보되려면 사실은 수면의 양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죠. 무슨 얘기냐면 요게 한 7시간 정도로 5번의 사이클을 거친다 하면 수면 시간을 한 반 정도가 쪼개져 갖고 한 3시간 반 자게 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요 렘 수면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꿈을 못 꾸게 되면 이제 꿈의 질이 엉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물론 이제 수면의 질이라는 거, 수면의 품질이라는 게 수면의 양을 전제로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7시간 혹은 뭐 8시간을 잔다고 해도 서파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수면의 품질에는 사실은 이제 적당한 시간에 자고, 그러니까 잘 때 자고 깰 때 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따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깊은 수면에 관련된 부분, 렘 수면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제때 주무시고 제때 깨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때문에 수면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경미한 우울 증상으로 반호기심, 그러니까 약간 한번 시도를 해봤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항우울제랑 아빌리파이 소량 복용 후 첫날부터 수면이 조각났다. 그래서 우울할 때도 잠은 잘 주무셨는데 약 복용 7개월 내내 서너 시간씩 깨고 약병을 멈춘 뒤에도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똑같다. 20대 수면다운 검사도 해보셨는데 강박 우울 증상 없고 그다음에 운동도 한다. 다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얼핏 봐서는 조금 복잡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흔히 뭐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만 놓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 뭐 그렇게 자주 보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빌리파이라든지 항우울제를 복용하시고 첫날부터 수면이 조각났다. 이게 조금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흔히 있지 않는 일이 약 복용을 멈췄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약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길어도 물론 이제 반감기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이제 약은 완전히 체내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5개월이 되는데도 똑같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트리거링, 방아쇠를 당겼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을 먹은 뒤에 수면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면이 서너 시간 뒤에는 깨어나고 그다음에 계속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만 봐서는 수면 시간도 줄고 그다음에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게 수면을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수면을 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저게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질문에 대해서 약 때문에 수면 구조가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면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수면 약물, 그게 이제 수면제든 혹은 수면 유도제든지 간에 수면 구조를 첫째 제가 오늘 제목에서 이제 수면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수면의 품질에 대해서 수면 약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이 수면이 구조를 좋게 하는 약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면의 구조를 안 좋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하고 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면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면의 질은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약 때문에 수면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긴 한데요. 근데 어떤 항우울제라든지 뭐 항우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아빌리파이 소량을 요즘 그 우울 증상에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흔히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약물일 수도 있는데 수면이 조각나는 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뭐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LOL님이신가요? 이 방송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저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스타제이님이 브레인 포그 무기력 조현병이 잠에 큰 영향을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제 수면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수면에 대한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수면에 관련된 문제를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부분이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조현병이 잠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조현병 자체가 증상 때문에 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에 쓰는 약물이 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브레인 포그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약에 의해서 좀 진정작용이 과도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브레인 포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거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울증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일 것 같은데 요건 제가 기억했다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 경우는 제가 성인 ADHD라든지 조울병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게 각성제인데 저게 이제 그 카테코라민, 노에프네핀이라든지 도파민, 특히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 도파민의 신경 전달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조울병에 있어서 저 각성제 쓰는 거는 이제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울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증에서는 수면 욕구가 감소되고 우울증에서는 사실은 기분이 우울한 것보다도 과도한 수면을 하게 되고 낮 동안에도 활동이 적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틸페니데이트를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조울병 증상이 악화되면 완화가 되게 되면 메틸페니데이트 없이도 수면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수면이 좋아지는 게 조울병 증상이 좋아지는 초창기에 보이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선행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바 영양제를 가바 그다음에 가바펜틴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일단 가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 수면 약물들 중에서 이제 벤조자이데핀이라든지 G 드러그들이 가바 A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이고 사실은 가바의 작용을 보조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바를 그냥 직접 먹으면 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로서도 많이 출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가바가, 수용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바를 먹어도 저게 이제 뇌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가바를 통해서 수면 조절하는 거는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LON님이 부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정말 없고 잠을 잘 주무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 쓰고 나서는 깬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약을 끊으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약을 끊는데 5개월째도 안 돌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인상은 약이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은 약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수면 품질에서 중요한 게 서파 수면, 깊은 수면이고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파 수면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물질이고요. 성장 호르몬은 이제 성장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키를 크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지만 사실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기능 회복에는 사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사이토카인의 분비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원기가 회복된다. 이게 깊은 잠을 자야 원기가 회복되고 잘 잤다, 꿀잠을 잤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특히 서파 수면에서 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해갖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제 뇌혈관에 있는 동맥에서 펌프질을 해갖고요. 이제 혈관 주위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쑥 쓸어내서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발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이 청소가 돼야 인지 기능이 계속 이제 잘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쌓여갖고 치매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서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기억이라는 거 이제 우리 뇌 해마라는 데에 그날 기억이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그날 이루어진 단기 기억이 서파 수면 동안에 뇌의 피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파 수면이 이런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볼 때는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파 수면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면 이게 꿈에서, 그러니까 렘 수면에서는 이 장기 기억들이 공고화되게 됩니다. 이 공고화된다는 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 기억이라는 게 쌓여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옛날의 기억들을 토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 해결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억이 합치고 그러면 기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보다 상위의 정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흔히들 이제 메타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정신 기능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랑 관련된 부분이 되면 이러한 기억들이 쌓여서 자신이 정체성이 이루어지고 또 그 기억들을 바라다보는 또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이런 걸 이제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요게 이제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되고요. 요게 이제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물의 현상들을 어떤 주형, 템플릿 같은 걸 갖고 패턴으로 빨리빨리 인식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고급스러운 기능인데 이게 꿈을 꾸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현대 뇌과학, 최근 몇 년 사이에 뇌과학에서 아주 급속도로 밝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잠의 기능, 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잘 꾼다는 게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은 되게 뭐 악몽을 꾸고 그러니까 꿈사납다. 또 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서 어떤 사회생활이나 어떤 자기 충동이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타인의 어떤 얼굴 표정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기능이 작동하고 이런 기능이 상승되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꿈꿀 때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니까요. 사실은 수면 시간이 충분히 좋은 것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경안정제, 항불안제라고 얘기하는 이제 상품명으로 얘기하면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자낙스라든지 아티반이라든지 렉토팜이라든지 리보트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십 종의 벤조다이아제핀 중에서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은 아닌데 사실은 가바A 수용체의 작용제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르지 않는 약물들, 요거를 이제 G드럭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알파벳 중에서 Z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졸피뎀, 스티록스라고 하는 약물이죠. 그 외에도 잘레프론이나 에스조피클론, 이런 약물들이 이제 논벤조다이제핀인데요. 사실은 크게 봐서는 이게 가바의 수용체 작용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논벤조다이제핀이기 때문에 벤조다이제핀과는 차별되는 아주 우수한 약물이다. 요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큰 틀에서 이 가바의 수용체 작용은 우리의 중추신경을 전체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항히스타민 작용은 그렇게 광범위하게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올렉신 기량제는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오늘 설명을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바는 뇌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로서는 작동하지 않고요. 사실은 가바가 요 수용체에 붙으면 이 클로라이드 이온, 염소 이온이 안쪽으로 쑥 들어옴으로써 가바의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데 가바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벤조다이제핀이라든지 졸피뎀이 다른 사이트에 붙으면 똑같이 가바의 작용을 도와서 이 염소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면이랑 관련해서는 잠을 들게 하고 잠을 지속시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게 가바의 수용체가 굉장히 이제 아주 거친 망치라서 보이는 못들은 다 두들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가바 뉴런은 여기 화살표 방향, 여기 이제 동글뱅이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쭉쭉 이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모든 뇌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거친 망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이게 두꺼비집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끄기는 끄는데 뭐 안방불만 끄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현관에 있는 그 마스터 스위치를 내리면은 집에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꺼졌을 때 수면에도 작용을 하지만 다른 뇌의 기능에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잠을 지속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부작용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약물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오렉신 뉴런이라는 거는 이제 발견된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요.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습니다.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뉴런들이 이쪽으로 이제 신경 전달을 하게 되면 신경 전달이 되게 되는 부위를 보시면은 요거 이제 로코셀루레우스라고 해서 노에프네프린, 그다음에 도잘 아페뉴클레우스라고 해서 세로토닌, 그다음에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아에서 도파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히스타민 뉴런이 작동하는 뉴런이고요. 뉴클레스 아쿠멘스라고 해서 이제 쾌락을 느끼고 그다음에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꿈에 주로 작용하는 LDT 뉴런이라든지 PPT 뉴런 이런 것들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동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신 기능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근데 요것들의 오렉신 뉴런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요 뉴런들의 기능을 켜버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렉신 뉴런의 기량제, 이 작용을 막는 이런 약물들이 있다면 그러면 요 기능들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데 요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그다음에 히스타민 이런 물질,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다 우리가 깨 있을 때 활발하게 정신 활동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꺼트리면 이제 잠을 들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오렉신 뉴런이 작동하는 기량제를 만든 게 이제 외국에서는 발매돼 있고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 훨씬 더 가바 A 수용체 작용제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수면에 특화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면의 품질에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발매된 지 그렇게 오래된 약물이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많은 이제 처방들이 있어봐야 이제 사실이 분명해지겠지만 잠을 들게 하고 잠을 지속하게 하는 아까 제 표현대로 하면 이제 수면의 양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벤조다이제핀이나 제드러그만큼 보다 더 뛰어난 이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론적으로는 꽤 이제 최신 뇌과학에 기반한 이런 약물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약물에 관련된 말씀이니까요. 약물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제 수면 품질을 높이는 약물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면 전날 긴장해서 잠이 안 올 때 잠을 잘 수 있는 약,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죠. 벤조다이제핀이라든지 스틸록스 같은 약물들을 이런 일과성 불면증에 있어서는 쓰면은 아주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다음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시차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스틸록스 같은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약물이 수면제로서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시차가 생겼을 때는 수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차를 해결할 수 있는 약으로서는 멜라토닌이라든지 벤조다이제핀, 그다음에 스틸록스 같은 조피덴 같은 약물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꿈을 없애는 약이 과연 가능하고 좋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약물들이 그러니까 수면에 관련된 대부분의 약물들이 꿈을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꿈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 많이 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꿈을 많이 꾼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 꿈꾸는 상태에서 깼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꾼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꿈을 없애는 약은 임상적으로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약물들의 부작용이 되겠죠. 근데 그런 약물들은 좀 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꿈을 꾸게 하는 약이 있느냐 이런 건데요. 가끔씩 항우울제 약물들이 항우울제 중에서도 이제 엔티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약물들은 수면제로서도 쓰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약물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악몽 비슷하게 생생한 꿈을 꾸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벨라팍신이라는 약,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이펙사라고 하는데 그런 약물을 썼을 때 아주 꿈을 생생하게 꾸는데 그러면 이제 꿈꾼다는 측면에서 벨라팍신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생생한 꿈이 꼭 아까 말씀드린 어떤 꿈의 기능을 이제 달성하는데 합당한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생생한 악몽을 꾸면은 벌떡 깨게 되고 불편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존의 약물로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원할 때 잘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낮에도 자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낮에는 계속 활동하고 밤에는 주무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체 시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거슬린다는 게 굉장히 어떤 자연의 어떤 생리적인 작용에 굉장히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밤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다음날 밤에 일하러 가야 되고 이러면은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침에도 주무실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침에 이렇게 각성 상태 또 아침에는 활동을 물론 밤 근무했으면은 밤에 활동을 하긴 했지만 활동이 많지 않아서 수면 압력이 충분히 증대되지 않은 상태를 넘길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없죠. 아주 제한적으로는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미다졸람을 주사를 하면은 언제든지 잘 수 있죠. 뭐 아침에 건강 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해도 자니까요. 하지만 그건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로서 언제든지 원할 때 잘 수 있는 약은 없고요. 그다음에 낮에 활동을 안 하고도 밤에 잘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이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에서의 수면 품질을 높이는 약이 있느냐? 이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덜 자고도 수면 품질을 높이는 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많이 자고 싶지 않고 훨씬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다섯 시간 정도 자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먹으면 소파 수면도 늘리고 렘 수면도 늘려서 괜히 쓸데없는 어떤 얕은 수면은 필요 없이 그냥 깊은 잠과 렘만으로 수면의 품질을 아주 고품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면제라든지 수면요도제 이런 거를 쓸 수밖에 없고 써야겠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수면 위생, 그다음에 수면에 관련된 습관. 근데 수면에 관련된 습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잠잘 준비를 하고 괜히 엉뚱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수면을 잘 자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말씀드리면 소망님이 잠의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면의 질이 더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면의 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달성하는 거는 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수면의 질은 거기에 더해서 깊고 푹 자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 수면 약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다지 아직까지 개발된 약물로서는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런 약물도 개발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놈이 벨라팍스는 오전에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 오전에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벨라팍신이 일종의 이제 저게 도파민뿐만 아니라 노에프네프린의 그 신경 활성도 증대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으로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지는 이런 부작용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이제 각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높이기 때문에 약의 여러 가지 작용 목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오전에 복용하는 게 맞죠. 꿈은 보통 개꿈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개꿈이 맞죠. 개꿈이 맞는데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개꿈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부적으로 표면으로는 개꿈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개꿈을 통해서 저게 개꿈이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꿈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연상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깨에서는 이렇게 맥락이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한꺼번에 이제 뭉쳐지기 때문에 개품이라는 게 뭐 개판이라는 데서 연상되듯이 뭐 맥락이 없고 두서가 없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게 개꿈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지 기능이나 감정 기능, 그다음 우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품 왜 나오냐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해도 하품 나오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랫동안 뭐 상식적인 얘기는 공기가 탁해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트리거링이 돼서 하품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되고 잠이 부족해도 하품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큰 임상적인 의미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아래쪽이 노인의 잠이고요. 이제 위쪽이 젊은 친구의 잠입니다. 여기가 이제 깊은 수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렘이잖아요. 보시면은 노인 경우에는 사실 슬프게도 렘 수면이 거의 안 보이죠. 여기만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렘 수면의 경우도 사실은 이쪽이 차지하는 비율, 이 렘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기도 긁어 모아보면 렘 수면이 꽤 되기는 하는데, 요렇게 토막이 나 있고요. 요 토막 난 게 끝까지 어디 올라가냐면, 요 맨 위는 깨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그림으로 보면은 잠을 자면서 이 노인분은 한 10번쯤 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똑같다고 그래도 수면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자도 충분히 못 잤다, 개운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밀로이드 프리토닌을 제거하는 거는 색깔이 짙을수록 그 이제 청소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밀로이드 프리토닌을 싹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쪽에도 이제 파란 게 있으니까는 청소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제대로 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잠을 못 자는 젊은 친구가 있을 때 약을 쓰게 되면 요 수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잠을 들게 하고 잠을 깨게 하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깊은 수면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렘 수면을 분절시키고 렘 수면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수면의 양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면의 질은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이라든지 낮에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수면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깊이 자고 다음날 개운하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수면의 구조는 현재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는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꼭 기억하신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을 쓰게 되면 젊은이의 수면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인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는 쓸더라도 이런 어떤 어두운 측면이 있다. 이런 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생체시계라는 말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색색으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뉴클레어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신경세포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색색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요 부위는 시상하부고요. 여기가 이제 뇌하수체가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 내분비계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명령과 조절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라는 거는 이제 생체시계의 중추가 이루어지는데 요게 이제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어스라고 그래서 요 그램에서는 요 파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체 리듬이 조절이 돼서 자고 깨는 이런 24시간 주기가 형성되는 이런 중요한 뉴클레어스가 되겠고요. 그거 외에도 체온 조절이라든지 내분비 기능이라든지 자율신경계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포식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배고픔을 느끼는 중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기능, 중요한 생리적인 기능은 거의 다 이 작은 시상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노인이 되면 우리 뇌가 어쩔 수 없이 퇴화하고 노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체 시계도 노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오렉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오렉신 뉴런도 이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의 수면이 이제 질 저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면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면이라는 게 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의 기능이라는 거는 뇌가 충분히 성숙되는 거는 대개 20대 뭐 중후반까지도 뇌가 성숙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평생을 써먹을 뇌를 잘 이제 이렇게 분화시키려면은 어려서도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지만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노화 현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청색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청색광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청색광은 우리가 시각 중추는 이 뇌의 뒷부분에 있는데요. 요 파장, 청록색 파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어스를 통해서 요 이제 신경회로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송과선이라는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화적으로 보면 요 위쪽에 마치 자동차로 보면 이제 썬루프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그 눈이 따로 있고요. 이 눈과 이 송과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 눈은 퇴화돼서 없어지고 이 눈에 이쪽에 있는 눈의 역할도 겸해서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청색광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지면은 빛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면 청색광도 따라서 없어지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밤이라는 걸 인식시켜서 잠을 자게 하는데 이 청색광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잠을 자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이 이제 밤에도 이제 휘황찬란하니까 불빛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이 청색광이 많이 분비되는 게 이제 LED 등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LED 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LED 등이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증가시켜서 이 노벨상도 받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술의 진보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저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라든지, 노트북, 텔레비전, 이런데 다 LED 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신식 제품들은. 그래서 사실은 잠잘 때 가까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 LED 등을 아주 가까이에서 LED 이 청색광을 쏘이는 거기 때문에 LED 파장의 대부분은 이 청색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카톡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각성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면 습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운동하자는 것과 밤에는 이런 자극으로부터 차단돼야 되는데 차단되자면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멀리 하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성립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수면 주기를 거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데요. 요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이런 식으로 24시간 주기로
각성과 졸린 상태가 반복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낮 시간에 열심히 활동을 하면 여기서 7시부터 11시면 한 16시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로서 ATP를 쓰고 이 ATP의 부산물로서 아데노신이 쌓여서 충분히 쌓이게 되면 요때 확 가닥 뒤집어져서 이제 잠을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되는 최적의 시간은 요 그림으로 보면 11시죠. 11시가 되는 이유는 요때가 이제 요렇게 떨어져 갖고, 사실은 이 11시가 각성 수준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는 4시 정도가 됩니다. 근데 11시가 돼도 각성 수준이 꽤 떨어져 있고, 11시가 되면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요게 각성 수준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요때 잠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잠자는 동안에 아데노신이 다 이제 해소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각성 상태는 다시 최저점을 찍다가 새벽 4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깨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은 뇌의 어떤 시계로서의 작동하게 되지만 우리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초에 있는, 그러니까 뇌외에 있는 그런 신체 부위도 각자의 시계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도 시계가 있고, 근육에도 시계가 있고, 호흡기에도 시계가 있고, 심장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중추가 되는 뇌에 있는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이스에 있는 시계에 따라서 이 과정이 이제 서로 조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계는 사실은 빛이 없어도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15분 정도, 11분, 12분 정도가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틀리는 걸 맞추는 게 이제 아침에 적당한 햇빛, 강한 햇빛이 주어져야 이 시계가 맞춰서 이게 24시간 주기로 째깍째깍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멜라토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라는 게 단순히 뇌에만 있는 시계가 아니라 우리 온몸에 존재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계가 아침에는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자게 하는데, 이 자게 하는 건 단순히 각성이랑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라든지 혈관 박동이라든지 뭐 대사 작용이라든지 근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슬려 갖고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고 이러는 건 사실은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죠. 근데 사람이 참 신통한 게, 그렇게 무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밤에 새기도 하고, 또 밤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역행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낮에 주무시니까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순리대로 따르는 게, 왜냐하면 수면을 잘 취해야 낮 시간에 제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면 약물이 프로세스 S라는 건 여기입니다. 아까 그림인데 아데노신이 쭉 쌓이는 거잖아요. 아데노신이 쌓이는데 수면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좋은 영향은 못 주고요. 근데 안 좋은 영향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제라는 건 사실은 딱 잠잘 때만 작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날 활동해야 될 낮 시간에 좀 멍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멍하면 또 활동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아데노신이 충분히 축적이 안 돼서 요 레벨까지 도달해야 이제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로 꼭 수면제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충분히 안 쌓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충분히 못 자게 되니까 다음날 피로가 쌓여서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수면 약물은 프로세스 S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C라는 거는 이제 서카디안 리듬에서 C를 따온 건데, 아까 그 뇌에 있는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어스로부터 이렇게 24시간 주기의 사인 커브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동굴 속에서 실험도 했지만은 빛이 없더라도 24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더 간 이런 주기를 거치고요. 아침에 햇빛을 보게 되면 요게 24시간에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시계를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상하면 바로 강한 햇빛을 30분 정도 쐬는 게 24시간 주기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밤낮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설사 새벽에 자더라도 처음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일어나야 될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게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잠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거는 한번 꼭 지켜보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식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화기에도 이제 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밤에는 사실은 소화기 계통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밤에 허전해서 야식을 먹는다, 야식을 먹는 게 잠자기 위한 버릇이 됐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면 시계로 보면은 이제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소화기관 시계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안 맞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제 잠잘 때는 식사를 물론 배고파도 안 자겠지만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근거가 되겠고요. 사회 리듬 치료라고 그래서 이제 조울병에서 아주 옛날부터 얘기 많이 하던 건데요. 이런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리듬이 일정한 게 또 이 프로세스 C를 일정하게 가져가는데 실증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수면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면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질문이라서 이건 한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사이클을 맞춰주는데 트라조돈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25ml 복용 중인데 실제로 사이클을 맞추는데 효과가 없는 거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트라조돈이 수면 사이클을 맞추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주신 분 다른 어떤 출처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근데 다만 트라조돈이 아까 말씀드린 딥슬립에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들은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제가 기억하는 한 30년도 넘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공의 시절에 이런 수면제 처방할 때 오히려 트라조돈 같은 게 의존성 같은 문제가 없고 하지만 이제 딥슬립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라조돈 처방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트라조돈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다음날 좀 이제 멍하게 하고 졸립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트라조돈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한데요. 저 트라조돈은 25ml 정도 쓰는 상태에서는 항우울제 작용은 전혀 없고요.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어서 잠자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 딥슬립에 도움이 있느냐 하는 것도 옛날에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후속 연구들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써보면 진짜로 푹 잘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제 경험상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확실치 않지만은 딥슬립에 뭐 악영향을 미칠 리는 전혀 없는 약물인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질문이신데요. 잔악수 0.25ml를 하루에 한 번 3개월씩 잠자기 전에 복용하고 있는데 치매 등 식관성이 될까 걱정이 된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요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시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질문 온 거 보면은 정나라 님이 불면증이 있어서 신경영양 저용량이라고 처방 주신 게 한 달째 복용 중이라고 하시고 약 복용하시고 6시간 정도 자고 있는데 중독성이 걱정이 된다. 어느 정도 기간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1개월 이상 쓰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까지는 벤조다이제핀, 그다음에 자낙스라는 약물이 보통은 벤조다이제핀 중에서는 제 경험으로도 비교적 안전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벤조다이제핀을 쓸 거면 자낙스 쓰는 거는 좋은데요. 3개월째 잠자기 전에 계속 복용한다 하는 거는 혹시 약을 줄인다는 뜻은 갑자기 끊는다는 뜻도 되지만은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잠잘 것 같은 날은 자낙스 안 드시고요. 또는 잠잘 것 같은 날은 반알 드시고요. 또 잠자기가 어렵다든지 다음날 꼭 중요한 일정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알 드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 간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습관성을 줄이고 약을 끊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교과서적이라는 뜻은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간 써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장기간 써야 되는 분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 자낙스 같은 약물들은 습관성 의존성, 그다음에 금단 증상이라든지 중독, 그다음에 반동성 불면증 이런 우려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또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라반, 트라조돈, 에프라 먹고 있는데 장기간 먹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로라반은 이제 아티반이라는 약물인데요. 벤조다이제핀이죠. 자낙스보다는 조금 뭐 위험하고 세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라조돈 아까 말씀드렸고, 에프람은 이제 렉사프로, 에스시탈로프람이라고 해서 흔히 많이 처방받는 항우울제인데, 저거는 이제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뭐 수면 작용으로서 좀 졸린 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 렉사프로 드시고 잠을 잘 주무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 잠을 렉사프로를 드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밤에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렉사프로 자체는 졸린 작용이 없는데 그런 역할을 통해서 잠을 잘 주무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쓴 거는 이제 아침에 자낙스를 2분의 1로 줄였더니 아침에 잘 깬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깨서 약을 먹는 거니까 아침에 잔악수를 줄였다고 그래서 아침에 잘 깨는 거랑은 시간이 선후 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잔악수는 밤에 써야 되고 많이 써야 이제 잘 주무시고 잘 깨게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는 저게 벤조다이제핀의 어떤 좀 파라독시칼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벤조다이제핀의 용량 거꾸로 줄여서 작동하는 게 또 잠의 질을 또 활동을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제주 방송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벤조다이제핀이라든지 제트럭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지만 아까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기가 힘든 그런 부작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면 구조가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날 영향을 있을 수 있고, 많이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서 기억상실, 그다음에 적대적이고 짜증스럽고 악몽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나워지고 환청이라든지 조증,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분이 넘어서 오늘 강의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